자, 이번 시간부터는 5장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 통계를 배운 적이 있었다면 그 확률 부분에 해당하는 그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확률 계산을 연습을 하고 그 뒤에서 이제 그 전산수학의 특징에 맞게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5장이 끝나고 나면 9장에서 그래프 이론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자, 5장 첫 번째, 개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챕터인데, 일단은 곱셈 법칙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곱셈 법칙과 덧셈 법칙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실 텐데, 법칙이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곱셈 법칙과 덧셈 법칙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해결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곱셈 법칙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의 과정이 두 개 연속된 작업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하자.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1가지의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한 후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2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 데는 n1 곱하기 n2가지의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방법의 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n1 곱하기 n2로 계산한다는 것은 곱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곱셈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연속된 작업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연속된 작업, 그리고 분리될 수 있는 작업. 그래서 각각을 수행하는데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에서는 n1가지 방법을 쓰고 두 번째 작업에서는 n2가지 방법을 썼을 때 전체 시스템을 완료하는,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 데는 그 두 가지를 곱하는 것이 전체 가지수가 된다. 경우의 수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일상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학교로 등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도 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하철을 타고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보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학교까지 딱 가는 방법이 도보를 제외하고 지하철과 버스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노선, 버스 1, 버스 2, 버스 3 이렇게 세 가지 버스가 운행 중이다.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지하철도 몇 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1, 또 지하철 2. 그러니까 지하철 1 노선은 예를 들어서 뭐 몇 호선을 타고 몇 호선을 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하철 2도 몇 호선을 타고 어디를 거쳐서 학교까지 안양역에 내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지금 총 5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총 5가지가 되는 거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뭐 하거나 라고 하는 뜻은 이제 모든 경우를 더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또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식당을 한번 들려야 돼요. 배가 너무 고파서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식당,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들리려고 하는데 이때 집에서 식당까지 가는 방법이 경로가 3가지가 있고 식당을 거쳐서 다시 학교로 갈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집에서 식당으로 가는 방법을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식당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을 A와 B 2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집에서 이때 학교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될 것인가? 몇 가지가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즉 지금 집에서 식당으로 가는 것
여기 한 번 생각하고 식당에서 학교로 가는 것을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번과 A, B번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집에서 식당 갈 땐 1번 그 노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학교로 갈 때는 A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식당까지 1번을 이용했는데 식당에서 학교까지는 B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생각을 해주면 1A, 1B 그리고 또 뭐가 존재하죠? 2A, 2B도 있고 그 다음에 3A, 3B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총 6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니 앞에 있는 이 3가지 경우의 수와 뒤에 있는 2가지 경우의 수가 곱해진 형태죠. 그래서 6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표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곱셈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법칙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된 거죠. 집과 식당, 그리고 식당에서 학교. 이거는 지금 다른 영역이니까 각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행을 할 때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경우의 수를 모두 곱했을 때 전체 가지수.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은 여기선 집에서 학교로 가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계산할 때 곱셈 법칙을 쓴다. 이게 이제 얘가 될 거고 그다음 아래 보시면 덧셈 법칙이 있어요. 자, 덧셈 법칙은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1가지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2가지의 방법이 있을 때 둘 중에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n1 플러스 n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더한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걸 더했는데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했어요. 즉 우리 앞에서 보면 집에서 바로 학교로 가는 방법이 5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버스가 3개의 노선이 있고 지하철이 2개가 있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총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된다. 이렇게 더하는 것을 우리가 덧셈 법칙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예제 1번. 산체스와 파텔 2명의 종업원을 가진 새로운 회사가 12개의 사무실을 가진 건물을 빌렸다. 이 2명의 종업원들에게 서로 다른 사무실을 할당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했어요. 산체스와 파텔이라고 하는 2명이 등장했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12개의 사무실을 가진 건물을 빌렸다고 했으니 12개의 사무실을 할당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일단은 산체스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산체스와 파텔 2명이 있는데 일단 산체스한테는 12개 중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할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12개 사무실은 사실 1번부터 12번까지 사무실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1번부터 12번까지 사무실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무실 중에 산체스한테 하나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체스가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은 사실 몇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12개 중에 하나를 받는 거죠. 산체스가 12개를 받는다. 그러니까 12개 중에 하나를 받으니까 12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산체스가 2번 사무실을 할당을 받았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텔은 같은 사무실은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사무실을 할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텔은 2번 사무실을 제외하고 1번, 3번, 쭉쭉쭉 12번까지 11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럼 파텔은 2번은 제외하고 1, 3, 12 해서 11가지의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산체스와 파텔 얘네들을 사무실을 지금 할당하는데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곱셈 법칙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산체스와 파텔 각각 독립된 거니까. 독립된 객체고
산체스가 예를 들어서 1번을 선택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지금 요 예제에서처럼 순서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서상을 산체스, 파텔 이렇게 주는 사무실 번호로 한번 기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산체스가 1번일 경우에 파텔은 뭘 쓸 수 있나요? 1번 사무실 제외하고 2번부터 해서 어디까지? 12번까지. 그러니까 2번부터 12번 중에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산체스와 파텔의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산체스가 이번에는 2번 사무실을 할당받았다. 그러면 파텔은 2번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그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산체스와 파텔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산체스가 3번 사무실을 받았다. 그러면 파텔은 3번을 제외한 1, 2,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 4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세 가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산체스가 1번 사무실을 받을 경우에 총 가지수가 몇 개 나오나요? 총 11개 나오죠. 그리고 산체스가 2번 사무실을 선택했을 때 파텔은 1번부터 2번을 제외한 11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11개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11개. 이 작업이 몇 번 반복돼요? 산체스가 1번부터 12번까지라고 생각해보면 11개씩 몇 개가 발생한다? 12개죠. 그래서 12 곱하기 11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산체스와 파텔이 서로 다른 사무실을 배정받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렇게 곱셈 법칙을 쓰면 된다는 거죠. 12 곱하기 11 뭐 계산하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 가지수가 나오겠죠. 자, 예제 2번 봅시다. 컴퓨터 센터에 32개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 각 마이크로 컴퓨터는 2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다. 이 센터에는 서로 다른 포트가 모두 몇 개 있는가? 자, 일단 32개의 컴퓨터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32번 컴퓨터. 그런데 각각의 컴퓨터에는 몇 개의 포트? 24개씩 달고 있는 거예요. 24개. 얘도 24개. 그러면은 32대의 컴퓨터에 다 24개씩 달려 있으니까 포트를 다 세면 몇 개가 될까요? 24 곱하기 32를 해야 되겠죠?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길이가 7인 서로 다른 비트 문자열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비트 문자열은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한번 다룬 적 있었죠? 비트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0이나 1로 표현되는 문자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00001, 뭐 01, 000 이런 문자들 있죠? 마치 이렇게 암호처럼 보이는 0과 1로만 구성된 문자열. 여러분들 혹시 뭐 유행했던 지금도 뭐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탈출 게임하는 그런 곳 많죠. 요즘에도 있죠. 거기 가면 꼭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모스부호라고 하는 거, 0과 1로 이제 구성된 어떤 암호를 캐서 우리가 뭐 방 열쇠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비트 문자열은 이렇게 0과 1로 구성된 숫자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길이가 7이라고 하는 거는 0과 1을 다 더했을 때 7가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기다가 0과 1을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비트 문자열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7자리에다가 0 아니면 1을 채우게 될 텐데 모두 몇 개가 발생할 것인가? 그냥 생각해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1, 1, 1, 1도 있고요. 0으로 다 채워도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0, 0, 1, 1, 1, 1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 경우의 수, 가짓수를 어떻게 셀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총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 0 아니면 1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리에 0이 왔다고 해서 두 번째 자리에 0이 못 온다 이런 규칙은 없죠. 여기에 0이 있어도 여기 0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왔을 때 0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고 이거는 각각이죠. 각 자릿수마다 각각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도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면 1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에 뭐가 오든지 간에 세 번째 자리 0과 1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릿수에는 다 두 가지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쵸? 그런데 이 두 가지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싹 더할 것인가? 싹 곱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덧셈 법칙일까요? 곱셈 법칙일까요? 곱셈 법칙이죠. 왜냐하면 각각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몇 번을 곱하면 돼요? 7번이 곱해지죠. 반복되는 거니까 2의 7승가지. 굉장히 많죠. 2의 7제곱이면은 128가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세다 보면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128가지를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법칙을 쓰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자동차 번호판이 3개의 영문 대문자와 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총 6개의 문자로 구성되는 거죠. 3개 영문, 대문자, 숫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번호판에 위에 이제 뭐 한글이 포함되어 있고 아래는 거의 4글자 숫자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이 이렇게 3개의 영문자, 3개의 대문자로 구성이 된다면 서로 다른 번호판이 모두 몇 개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 업체에서 일을 하고 여기에 번호판을 달아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규칙이 이 도시에서의 규칙이 3개의 영문 대문자랑 3개의 숫자로만 번호판을 구성해서 달아줘야 돼요. 중복해서 달아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번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발생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 3개의 영문 대문자가 먼저 앞에 온다. 그러니까 영문자 3개가 먼저 오고 그 뒤에 3개의 숫자가 나타나며 금지된 단어는 없다고 가정하자. 자, 이랬을 때 모두 번호판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 문제네요. 자, 일단 영문 대문자는 대문자든 소문자든 알파벳 개수 세면 되죠. A부터 해서 G까지 하면 26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3개의 숫자. 그러면 영문자는 26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 3개에다가, 그 다음에 3개의 숫자로 뒤에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럼 번호판 형태가 지금 이렇게 6자리인 거죠. 6자리인데, 앞에는 영문이 오고, 뒤에는 숫자가 지금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그 가짓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나요? A부터 해서 G까지 하면 총 26개인데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가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번호판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A가 왔다고 해서 여기에 A를 못 쓴다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죠? 금지된 단어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26가지의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26가지의 가능한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쵸? 세 자리는 우리가 영문으로 채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숫자는 세 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숫자는 그럼 우리 지금 십진법으로 생각하면 몇 개예요? 0, 1, 2, 3, 4, 5, 6, 7, 8, 9니까 10가지죠. 그래서 10개, 10개, 10개.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이런 번호판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자리 26가지. 그 중에 하나 뽑고 그래서 26개. 그다음 두 번째 자리도 26개 중에 하나 뽑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는 26개. 자, 이 작업이 첫 번째 작업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작업 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다가 넣고 지금 각각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6 그리고 10, 10, 10 이렇게 다 곱해준 것이 전체 번호판 개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겠죠, 숫자 자체가. 여기가 벌써 1000이니까 1000 곱하기 26의 세제곱이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번에 보면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네요. 자, 원소가 m개인 집합으로부터 원소가 n개인 집합으로의 함수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는가? 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함수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함수는 대응관계죠. 대응관계인데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응관계이지만 이렇게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함수는 A에서 B로의 대응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자 1과 2라는 원소가 A 집합에 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원소에 2와 4가 있다. 그래서 A에서 B로에 대응하는 규칙을 A에 있는 원소를 X라고 하고 B에 있는 원소를 Y라고 했을 때 자, Y는 X의 제곱이다. 아니죠? Y는 2 곱하기 X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은 2에 대응이 되는 거고 2는 4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제 5번에서 원소가 m개인 집합에서 원소가 n개인 집합으로의 함수는 몇 개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따라서 A 집합과 B 집합의 대응 관계를 생각했을 때 A 집합에 m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원소,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 그다음에 n번째 원소에서 총 n개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A가 2개 갖고 있는 거죠, 원소. 그다음 B는 2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개수를 따지면 A는 총 m개가 있는 거고 B는 n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개. 그래서 마지막 n개. 여긴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로 생각하면 B는 1번부터 n번까지 n가지가 있다, 원소가. 그래서 이제 A와 B의 대응 관계를 생각했을 때 대응 관계가 과연 몇 개가 발생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대응 관계를 생각할 때 자, 이렇게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원소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원소에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건 함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만약에 첫 번째 원소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하지 않죠. 함수의 정의 자체가 자, 여기 정의역에 있는 즉 A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B를 공역이라고 했을 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한 원소가
공역에 있는 두 개의 원소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지금 함수가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함수로서 가능한 것들만 이제 경우를 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원소에 대응하고 그 나머지 원소도 다른 원소에 대응하고.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이거는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한 원소만 다 대응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A에서 B로의 대응이라고 했을 때 A에서의 한 원소는 B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어떤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B에 있는 똑같은 원소에 대응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한 원소는 한 원소에만 대응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함수였죠. 그러면 첫 번째 A에 있는 이 첫 번째 원소는 B에 있는 그 원소에 대응을 시킬 건데 얼만큼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얼마가 되죠?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대응시켜도 되고 또는 이렇게 대응도 가능하죠. 또는 어딘가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죠. 한 가지 원소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원소에 대해서 B에 대응시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가 나오나요? 이 첫 번째 A의 첫 번째 원소에 대응하는 B의 원소는 총 N개가 생기는 거죠. N개가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A의 두 번째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의 두 번째 원소는 B에 있는 원소 몇 개의 대응이 가능한가요? A의 첫 번째 원소가 만약에 B의 첫 번째 원소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두 번째 A의 두 번째 원소는 자, 여기에 대응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죠. 괜찮다고 했죠. 이건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원소도 A의 첫 번째 원소가 B에 어디에 대응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A의 두 번째 원소도 B에 어딘가는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몇 가지? 총 B가 N개가 있으니까 N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N개.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N번째까지도 얘도 N가지의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A의 첫 번째 원소가 N가지,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원소도 N가지, 마지막 N번째 원소도 N가지. 그러면은 함수는 총 몇 개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다 N개씩 가능하다면. 이렇게 N개씩 가능한데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거죠? 총 M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쵸?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해서 n. 이게 총 몇 개? m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n의 m제곱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 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